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안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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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도 4월부터 더위가 빨리 찾아온다고 발표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밖에 나가보니까 이거 뭐 옷차림들이 얇아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해 4월 평균 기온이요, 13.9도였는데요. 이 13.9도가 어떤 수치냐? 전국 평균 기온값을 측정한 게 1973년부터인데 네. 그 1973년 이후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그 온도래요. 근데 아. 올해도 평년을 훨씬 웃돌 예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올해 또 기록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야, 이 봄을 제대로 느낄 새도 없이 바로 여름이 오는 게 아닌가 좀 아쉽기도 한데요. 한편으로는 더 빨리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등산이랑 자전거 타는 사람도 정말 많고요, 요즘에. 그리고 피크닉 가거나 꽃놀이 가는 사람들도 요즘에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저만 해도 조금 따뜻해진다 싶으니까 바로 애들 데리고 태능으로 다녀왔습니다. 태능에? 산책 갔다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와, 좋습니다. 혹시 저는- 다른 분들 야외 계획 활동 전 있습니까? 있어요. 어디입니까? 저는 겨울 내내 아이에게 동물 사진들을 잔뜩 보여줬거든요. 아하. 저는 동물원 가야 돼요. 야. 가서 기린의 실제 모습, 코끼리의 실제 모습 보여줘야 된다. 네. 우리 애는 이번 주에- 코끼리가 요만한 줄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번 주에 승마장을 가기로 했어요. 승마장에 네. 뭐 도박은 아니죠? 아닙니다. 남양주에 승마 아, 클럽이 네네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네. 아이가 5살인데 5살 아이가 탈 수 있을 정도로 큰 개만한 포니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볼 예정입니다. 와, 저는 야구장에 가려고 합니다. 아, 나 좋죠. 야구가 아니십니까? 네. 자, 날이 좋아지니까 겨우내 움츠리고 있었던 몸을 활짝 펴고 활동을 막 할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또 이렇게 활동량이 많아지고 또 활동량이 늘어나면 사고가 또 많이 맞아요,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산악 사고의 24%가 봄철에 발생하고요. 또 최근 3년간 자전거의 교통사고로 분석한 결과 역시 3월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거기다가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이 열리잖아요. 뭐 봄 축제장이나 공원 이런 데서 야외 활동을 하다가 사실은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그래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고라는 게 뭐 예고가 없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응급 상황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뉴스를 볼 그때만 잠깐 경각심이 들고 이게 설마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라고 조금 멀리 떨어진 일로 덜 떨어진다고요? 죄송합니다. 멀리 떨어진 일로 네.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뭐 실내에서 사고가 난다 그러면 진짜 제가 어디로 뛰어가야 되는지 이렇게 아하. 비상구는 좀 봐주는 습관은 있는 것 같아요. 훌륭하시네요. 좋다. 그쵸. 네. 사조 태네를 당해가지고. 근데 야외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면 약간 막막한 것 같아요. 아하. 이제 새학기 시작되고 저희 애도 이제 어린이집 보내는데 응급처치 동의서라는 걸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혹시나 아이한테 안전사고나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지 좀 안내해주고요. 또 이제 부모가 선택한 응급실로 이송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병원을 보내고 싶은지를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이게 약간 좀 무고히 작성할 때만 또 손이 떨리더라고요. 이런 상황 발생하면 그렇죠. 안 되니까. 혹시나. 그래서 예. 이걸 작성을 하긴 했는데 또 집에서도 이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야간에 어디 갈 수 있는지 이런 거 비상 연락망 정도는 저는 확보하고 있거든요. 역시 이 기자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해서도 확실히 대비를 해놨네요. 근데 이게 확실하다 말할 수가 없는 네. 게요. 저는 지금 이게 일 터지면 어디로 갈까? 이것만 지금 아는 건데 그거 말하면 되죠, 뭐. 당장 제 앞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 뭐 심폐소생술 같은 응급처치는 저도 자신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왜 예전에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지진이 났을 경우에 머리로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럴 겨를도 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몸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평소에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사실 우리 중에서 나는 응급 상황에 나 응급 처치할 수 있어. 나는 뭐 따로 찾아볼 필요도 없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어라고 하실 분들이 얼마나 없어요. 계실까요?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이 없네요. 의사도 의사를 해야지 되는 의사잖아. 남편. 눈 빼고 아는 게 없어. 눈만 아는 의사구나. 예. 네, 진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거는 나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꼭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법을 봐야 됩니까? 네, 오늘은 크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학교보건법, 도로교통법을 살펴볼 겁니다. 네. 먼저 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요, 약칭으로 응급의료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지방자치단체, 응급의료 제공자의 책임과 권리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4년 1월 7일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 네. 다음은요? 다음으로 학교보건법이 있는데요.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또 증진하는 목적으로 제정이 됐고요. 1967년 3월 30일에 제정이 됐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 이 15조에 의해 응급처치와 관련된 조항이 있거든요. 네. 이 조항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61년 12월 31일에 제정된 이 도로교통법을 살펴볼 거예요. 여기에 응급 상황과 이제 관련해서 뭐 소방차라든지 아니면 구급차 이런 긴급 자동차에 관한 조항이 있거든요. 이걸 살펴볼 겁니다. 20대 국회 발의안은 어떻게 되나요? 네, 먼저 응급의료법은요. 현재까지 모두 20건이 발의가 됐고요. 절반인 10건 처리되고 10건이 계류 중입니다. 이 중에서 응급처치랑 응급의료 인력과 관련된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학교보건법은요. 현재까지 총 18건이 발의가 됐고 그중에 2건이 처리되고 16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직원의 어떤 의무와 교육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은요. 현재까지 총 170건이 발의가 됐고요. 그중에 36건이 처리됐고 134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봄이면 축제가 생각이 나는데 보니까 다음 달까지 전국에 열리는 축제가 30개가 넘었습니다. 축제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페스티벌? 축제, 네. 축제 하면은 먹을 거? 맞아요. 네. 축제하면 우선 먹어야 되고요. 먹어야 맞아요. 되죠.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또 즐길 거리까지. 맞습니다. 요 세 가지만 갖춰지면 우리가 그 축제 재밌어, 아하. 갈만해라고 네. 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더 느낀 거, 이 세 가지보다 더 앞서서 필요한 거 바로 안전. 안전. 맞아요. 네. 잊기 쉬운데 특히 요즘같이 봄 축제인 경우에는 해빙기를 맞아가지고 행사장 주변에 석축이라든지 옹벽 같은 게 붕괴의 위험이 조금 있대요. 네. 그리고 그런 어떤 환경도 그렇지만 축제장에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아하. 혹시 모를 화재, 또 안전사고 이런 것들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축제들이 많이 기억이 나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운동회 같이 막 폭죽도 터뜨리고 막 운동을 하는 그런 어떤 게임이었는데 운동을 하면서 폭죽이 터지면서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 근처에는 없었는데 아이고. 제 친구가 이제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축제가 하면 그날이 떠올라요. 떠오르고 그 후로는 대학 축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너무 겁이 나서.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학교 축제가 엉망진창으로 끝났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안전 네. 이 박 중요하죠. 변호사님 대학 때면 한 20년 전이잖아요. 1994년이에요. 1994년이에요. 그 옛날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지만 불과 몇 년 전에도 사실 이 축제장이나 행사장에서 안전 조치가 미흡해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가 좀 있었어요. 네. 자, 특히 2014년도에 끔찍한 사고가 많이 발생했었죠. 맞아요. 이게 2014년도 6월에 열린 행사가 있었는데요.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라는 이제 행사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사이클 경기에 참가한 이 시각장애인 배모 씨가 있었는데 이분이 경기 중에 넘어지는 사고가 났는데 결국 사망하게 된 사건이에요. 근데 조사를 이제 했죠.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선수 900여 명이 있었고 뭐 임원, 보호자 총 1,300여 명의 이제 참가자가 있었던 그런 행사였는데 큰 행사였네요. 그렇죠. 엄청 큰 행사였는데 믿을 수 없는 것이 응급 환자 이송을 위해서 배치된 구급차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야,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나중에 제가 살펴보니까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30분이나 소요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사실은 머리가 다쳤다, 머리가 아픈 사람 같은 경우는 1분 1초가 그럼요. 중요하거든요. 골든 타임을 놓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안타깝네요. 사실 그 일에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축제장에서 큰 사고가 터졌는데요. 네. 지난 2014년 10월입니다. 판교 테크노빌리 야외 광장에서 기억들 하실 거예요. 콘서트 공연이 있었는데 그 콘서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한 환풍구에 이제 서 있던 관람객들이 환풍구가 무너지면서
사고를 당했죠. 기억나요. 그 환풍구 아래 20m 아래 정도가 됐었는데 이 사고로 11명이 다치고 16명이 숨졌습니다. 아이고. 진짜 진짜 현장에 안전 요원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그 사고가 좀 더 컸었죠. 저 기억이 나거든요. 네, 저희 맞아요. 집 근처이기도 하고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맞아요. 이런 안전사고들이 일어납니까? 이 문화 행사나 체육 행사를 개최할 때 안전 관리와 관련된 법률이 뭔지 좀 찾아봤거든요. 먼저 공연법 11조를 보니까요. 공연장이나 공연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1000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그런 공연의 경우에는 재해 대체 계획을 관할 지자체에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11조항을 보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자체장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축제는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순간 최대 관람객이 3,000명 이상이 되는 곳, 또 산이나 이 수면, 이 물 근처에서 네. 개최하는 곳, 아니면 불이나 폭죽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이런 축제를 대통령이 정하는 축제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되겠죠. 네. 근데 그러니까 임만글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걸 MC께서 말씀해 주신 걸 합해 보면 네.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있는 공연장, 그렇죠. 또 순간 최대 관람객이 3000명 이상이 되는 축제, 여기서만 안전관리 계획서를 수립 신고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인원이 안 되더라도 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연장이나 축제장은 그럴 의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네요. 말이 되는지 참 의문인데요. 게다가 안전 요원은 몇 명이나 배치해야 되고 어디 배치해야 되고 구급차는 몇 대나 배치해야 되고 이런 세부 내용 여기 정해져 있는지 또 이거 누가 주최 측이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자체가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참 애매한데요. 3,000명의 축제는 뭐 콘서트 같은 큰 거잖아요. 굉장히 큰 거죠. 수백 명에서도 사실은 뭐 이런 거 준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게 문제예요. 네. 아까 그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 세부 내용이나 이런 건 누가 정하느냐 좀 보면 이런 사전 안전 관리 계획이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신고제다. 예. 신고제고 그리고 응급 의료 인력이나 아니면 응급 이송 수단 확보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제재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이 테크노밸리 같은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죠. 아니 법이 있으면 뭐 하냐고요. 반쪽짜리 규정 때문에 사실 더 문제가 되는 건데 응급 환자는 진짜 무엇보다도 신속한 조치도 필요하고 또 빨리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이송도 중요하잖아요. 네. 뭐 동네 개모임도 아니고 뭐 수만 명이 모이는 행사에 안전관리가 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좀 씁쓸합니다. 각종 문화, 체육 행사 등 대규모 행사 개최할 때 정말 응급 요원이라든지 응급 시설이 꼭 필요한데 이게 계속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법안이 좀 마련이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나 기획사나 민간업체 그 누구라도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자는요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네. 응급 의료 인력 그리고 응급 이송 수단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이 대규모 행사에 관한 체계적인 응급 의료 체계를 그 기반을 마련하고 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자라는 그 목적으로요 2016년 8월 23일에 이용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네, 만약 사고가 일어나도 빨리 대처해야 되니까 이 당연히 필요한 법안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굉장히 당연한 규정인데 네. 이게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저는 오히려 충격인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안전 불감증 속에 살고 맞아요. 있는지 느낄 수 있는 법안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행사 대상이 특히 노약자라든지 아니면 어린이라든지 그러면 응급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또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력도 더 배치를 해야 되겠죠. 네. 아까 임방글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시민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좀 무방비 상태로 안전 불감증이 워낙에 심각했기 때문에 그냥 그 구경한다고 이렇게 서 있다가 네. 추락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뭐 물론 안전 요원도 없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발생을 한 거긴 하지만 좀 안전에 대해서 조금씩 좀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서는 응급 상황에서 골든 타임이 생명과 직결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골든 타임을 지키려면 응급 요원도 필요하지만 응급도 긴급 구조차
긴급 자동차의 이송 수단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 심한 외상을 입었을 때 얼마나 빨리 그 치료를 받느냐가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네. 심한 외상을 입은 다음에 15분 안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요. 대부분이 살 수 있대요. 그런데 거기서 15분만 더 늦춰져서 30분이 지나면요. 절반은 죽는다. 와, 골든 타임이네요. 네. 이게. 그리고 중요하네요. 1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사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치료를 받는지가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머리에 총상 입으면 그냥 다 죽을 것 같죠. 그렇죠. 다 사망할 것 같죠. 예. 근데 머리에 총상을 입고도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 미국의 가브리엘 기포드라는 전 하원 의원이 있어요. 네. 이 전 하원 의원도 어떻게 살았냐면 총상 발생 후에 15분 만에 바로 수술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살 수 있었어요. 이야. 이제 그럼 이렇게 중요한 골든 타임이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몇 분 만에 몇 받냐? 분입니까? 이 국립중앙의료원 자료에 따르면요, 이 골든 타임이 생사를 가르는 중증 외상 환자의 최초 응급실 이송 시간이요, 네. 2015년에 33분 18초예요. 벌써 40분 15분이라면서요. 넘었어요. 15분. 벌써 그러니까요. 30분에서 시작을 하네요. 네, 그런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2016년을 봤더니요, 37분 11초로 오히려 한 4분 늘어났어요. 교통이 막혀서 그러나요?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럼 이게 길어진다는 게 사망률도 높아진다는 그렇죠. 얘기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외인사 비율이 인구 10만 명당 55.2명. 이게 일본이나 독일이나 영국이 한 30명에서 20명대 중반인 것에 비하면 이런 다른 OECD 주요 국가들보다 굉장히 높은 거라고 하고요. 응급실에서 사망하는 중증 외상 환자 수 역시 2011년에 951명에서 2016년에 늘었어요. 1,407명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방송을 보면서 느꼈는데 모세의 기적이라 그러나요? 긴급 자동차가 탁 가니까 물이 갈라듯이 쫙 비키는 캠페인도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골든 타임이 왜 안 지켜집니까? 이게요, 응급 환자를 태운 이 긴급 자동차한테 가장 중요한 게 스피드잖아요. 스피드. 스피드. 그렇죠. 근데 만약에 빨간불일 때 구급차가 사고를 냈다. 그래서 소방관이 이걸 사비를 내서 해결해야 된다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기다려야죠. 아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화재 진압할 때 소방관이 그 차량에 일반 차량에 흠집을 내면은 소방관이 다 배상을 해야 되는. 아하. 그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게 소방차, 구급차 이 교통사고가 연간 한 500건 안팎으로 발생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차량들에게 만약에 가해 책임이 이제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보험 처리를 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났을 때 이 민원인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험 처리할 바엔 그냥 내가 사비를 들여서 그냥 합의금으로 내서 빨리빨리 이걸 처리를 하겠다라는 소방관이나 이런 공무원들이 많다는 거죠. 아니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공무 중에 일어난 일인데 면책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줍니까 면책을? 그러게 말입니다. 실제로 작년 10월에요. 강릉에서 한 80대 여성이 호흡곤란을 이제 네. 호소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급차에 싣고 병원으로 이송을 갔는데 빠른 호송을 위해서 이제 사이렌 당연히 켰을 거예요. 네. 사이렌을 켠 채 그만 이제 빨간불의 교차로를 건넜어요. 빨리 가야 되니까 호흡곤란이니까 그쵸. 사람이 숨을 못 쉬고 있잖아요. 그쵸. 법 지키고 있겠습니까? 80대 거기서 여성이 가야지. 그래서 빨간불의 교차를 건넜는데 그만 이제 택시와 충돌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고를 조사한 경찰이 아니 빨간불의 교차로에 진입을 해? 이거 구급차 잘못했네. 그냥 단순히 신호 위반만 본 거예요. 지금 응급 상황은 보지 않고. 네. 그래서 그 소방대원이요. 택시 기사한테 250만 원. 그리고 구급차에 타고 있던 그 환자한테는 50만 원을 이렇게 사비로 주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현행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사람이 다쳤을 때 적용하는 법률인데요. 이 법에 따르면 보험 같은 거는 잘 규정이 돼 있는데 특히 긴급 자동차에 대한 규정, 면책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론을 낸 걸로 보이고 제가 잠시 갔던 미국의 버지니아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버지니아 주나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사고 원인을 불문하고 긴급 자동차, 긴급 구조차가 사고 냈다면 일반 차량한테 과실을 100% 묻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도로교통법에는 일단 구급차가 긴급 자동차로 분리가 돼서 신호 위반이나 속도 제한을 받지는 아직 않아요. 네. 그렇지만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뭐 빨간불에 간 것까지는 오케이지만 사고 났으면 책임 오롯이 져야 된다는 아하. 거죠. 그럼 긴급 상황에서 아까처럼 환자를 구하러 막 가다가 범법자가 되든지
아니면 응급 환자 살리기 위해서 빨간불 기다리든지 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규정이거든요. 이해가 안 이런 갑니다. 상황이라면은 말한 대로 소액으로 계속 갚아 나가든지 아니면 저라도 몸을 사리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1분 1초가 급한 환자한테 이런 규정 때문에 누가 속도를 내어줄 수 있겠어요. 이거는 환자도 필요한 조항이고 구급대원한테도 꼭 필요한 조항 같은데 이거 개정 안 합니까? 그래서 발의된 개정돼 법안이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참 조금 늦긴 한데 다 돼 있긴 하네요. 발의된 법안은 있어요. 네.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 긴급 자동차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아니면 뭐 속도 위반 이런 행위들이 원인이 돼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도로에서 긴급 자동차가 접근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했고요. 이 긴급 자동차가 화재나 뭐 이런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목적으로 지난 2월 9일에 이종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정말 이 면책이 있어야지만이 이 구급대원들이 잘할 거고요. 또 응급 환자들의 시간이 줄기 때문에 골든 타임을 또 지킬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또 마찬가지로 이제 옆에 시민들요. 저도 이제 운전을 하다가 응급 소리 느끼면 다 오른쪽으로 비킵니다. 맞아요. 비키고 앞에 안 비키면 비키라 하면서 비켜주라고. 뭐 그런 어떤 시민 의식도 있어야지. 우리 33분 그랬나요? 네. 30분 안에 한번 더 근데 더 가봅시다. 늦춰서 37분으로. 한 30분 안에 한번 더 가봅시다. 그러니까요. 30분 넘으면 50%가 사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20분 안으로 한번 더 걸어가 봅시다. 그러고 싶어요. 네, 꼭 중요한 중요합니다. 네. 법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외상센터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하고 이송을 해갔는데 이 중증 외상센터 이게 또 없으면 안 되는데 네, 안 특히 되죠. 외상센터 같은 데 가서 치료를 거부하고 이런 경우도 생긴다면서요. 맞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이 우선 최도자 의원의 그 자료에 따르면요. 2015년 기준입니다. 2015년 10개 권역 외상센터에 네. 3,526명의 중증 외상 환자가 실려왔대요. 네. 그런데요. 이 중에 85명, 2.4% 해당하거든요. 2.4%가 아무 이유 없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요? 아무 이유 없이. 네. 또 일부 센터는요. 손상 중증도 지수 22점. 이게 뭘 의미하냐면 15점 이상이면 중증 외상 환자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2점이면 굉장히 위중한 거예요. 이 22점인 위중한 환자임에도 하급병원으로 보내졌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중증 외상 환자들이 응급실에서 좀 문전박대를 당하고 있는 이게 좀 이런 말이 안 경우인 되는데 이 결과 자체는 심지어 전원을 했을 때 그러니까 병원을 옮기는 거를 조사한 결과고요. 문전박대한 경우도 많대요. 이런 거는 또 결과에 포함도 안 됐다고 하니까 정말로 치료를 받지 못한 중증 손실을 입은 환자들이 많다는 건데요. 문제는 전원 환자의 사망률은 어떻습니까? 이 우리나라 응급 환자의 전원율은 10%에서 15%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0명이 오면 1명에서 1명 반 정도는 다른 데로 보내진다는 보낸다. 거죠. 그리고 중증 외상 환자는 30%예요. 그래서 미국의 2배에 해당한다고 하거든요. 이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에 따르면요. 네. 전원한 환자의 사망률이 3배로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 그렇죠.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이 평균 3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치료에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이 골든타임 이걸 놓치게 되고 그래서 치료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일이 이야. 현실 속에서 실제로 있었어요. 지난 2016년 9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건널목에서 후진하던 그 견인차에 치여서 전북대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환자가 2살배기 애기였어요. 아이고, 세상에. 굉장히 위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수술할 병원을 14곳이나 찾아다니면서 헤매다가 결국 사고 7시간 만에 숨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응급 환자를 받아주는 곳이 없었던 받아주지 거예요. 않는 거죠. 이게 더 충격적인 거는 첫 응급실 도착 시간이 40분입니다. 그렇다면 골든 타임이라 하는 1시간 이내였는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응급실에서 그 다음에 한 번 13곳을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전원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네, 이 처음 들렸던 전북대 병원 네. 의료진은요, 수술실이 모두 이제 수술 중이었다. 그런 이유로 이송된 지 20여 분 만에 타 병원 전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 3시간 동안 전국 13개 종합병원을 전원을 요청을 했는데 모두 거절당했던 거고요. 이를 두고서 이제 의료계 전문가들은 또 중증 외상치료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 또 외상센터 운영에 따른 손해가 크다. 이 구조적인 원인이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또 야간에 응급실이 또 대형병원 수술실이 뭐 한 개밖에 없고 네.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이유로 이제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 의료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할 만한 병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고칠 수 없는 환자를 못 고쳐서 뭐 사망하게 됐다.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건데. 고칠 수 있는데 아, 뭐 시설이 부족해서 그랬다,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 이거는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미안한데 지금 성형은 우리 잘하지 않습니까? 너무 의술이 뛰어나다 그러는데 의술도 있는데 네. 참 안타까운 거는 중증 외상센터가 우리 아주대 유명했던 이목정 네. 교수 있잖아요. 중증 외상 환자 같은 거는 센터에 1시간 이내에 도착해서 수술을 시작해야지만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서울에 중증 외상센터 몇 개 있을 것 같습니까? 뭐 한 개나 두 개는 있죠. 없습니다. 서울에 없어요. 아니 서울에 사람이 제일 많이 사는데요? 네. 없어요, 서울 서울. 인구가 986만 명인데요. 한 곳도 986만 없어요. 명. 네, 예. 한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1,000만 명 가까운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랑 비교 좀 해볼까요? 런던은 인구가 879만 명, 우리랑 비슷하죠? 네. 그런데 4곳에 네 중증 외상센터가 있답니다. 네. 그래서 런던은 환자의 98.5%가 이송에서 치료까지의 1시간 이내 골든아워, 골든타임 지키고 있지만 서울 얼마나 걸릴까요? 서울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아니 그 수원인가 있잖아요. 세 아주대. 시간? 네, 수도권에 있으니까 경기도. 두 네. 시간? 놀라지 마세요. 7시간 14분이 아니 걸려요. 부산 가나요? 제주도인가요? 왕복도 가능하죠. 이게 너무 말이 안 돼요. 너무 상황이 뭔데? 이렇다 보니까 사고 사망률이 런던이 10만 명당 24.5명인데요. 서울은 57.8명, 2배가 넘습니다. 지금 전국 어디서든 갈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려면 중증 외상 센터라든지 시설 기준도 시설도 좀 많아야 되고 많아야 돼요. 또 의료 인력도 많아야 돼요. 많아야 돼요. 이 외과 의사들이 글로 또 안 가려고 맞아요. 하는 맞아요. 의사들이 힘드니까. 많아서 힘드니까 또 급여도 적고 네. 보험 수가도 적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필요한데 이건 일단은 뭐 장기적인 관점을 좀 봐야 되는데 당장 필요한 조치는 병원에서 전원을 시킬 때 환자를 전원시킬 때 기준을 조금 정확하게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5명 정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유 없이. 전원당했다고. 맞아요. 그래서 발의된 법안이 있습니다. 네. 이 권역응급의료센터가요. 응급실에 들어온 중증 응급 환자를 전원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중증 응급 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하자라는 내용으로요. 2017년 1월 26일에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요. 세부 내용을 보면 그 전원할 수 있는 기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동맥 박리. 이제 위험해 보이죠. 사지절단. 되게 위험해 보이죠. 네. 이렇게 해당 센터의 인력과 장비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또 재난 상황으로 인해서 그 해당 센터의 의료 자원이 고갈된 경우. 의료 자원이 없는 경우. 네, 지금 전부 다 다른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자원이 고갈된 경우, 그리고 이미 적정하게 응급 조치가 이루어져서 환자가 안정된 거예요. 환자 상태가 안정된 데다가 거기에 환자와 보호자가 우리 좀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한 경우, 이 경우 이외에는 중증 응급 환자의 전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예 이 3가지 경우만 전원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치료해라 전원을 이거죠. 못한다. 너희들이 치료해라. 네, 이제는 아무 와. 이유 없이 전원할 수 있는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전원시키는 게 본인들이 아니면 의사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전원을 시키는데 법을 이렇게 둔다 그러면 이제는 함부로 전원을 못 시키겠네요. 그럴 것 같기는 네. 해요. 근데 아무래도 좀 예외적인 상황이 또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다 법으로 정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긴 하는데요.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의료계의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고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의료계는 이제 이윤적인 측면 좀 많이 배제를 하고 네. 환자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에서 환자를 구하는 입장에서 의견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고, 그에 맞게 법이 좀 세밀하게 규정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원 조치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었다는 점에서 기준이 생긴다. 이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한 대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보내버리는 경우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양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케이스가 너무 다양하고 또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정말 전원을 해야 되는데 이 기준에 매여서 내가 못 보내는 상황이 생길 수도 네. 있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나오고요. 그리고 책임 다 병원에서 지라는 거냐 이런 말도 이렇게 토론회 같은 데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결국은 의사들의 불만도 해소하고 환자도 좋기 위해선 그 구조적인 문제, 인력이나 장비를 보강하는 문제도 같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야지 뭐 응급 의료 체계도 갖춰지고 의료가 전달되는 체계도 갖춰지고 네.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아직까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응급 상황에 대한 인력이나 긴급 구조 자동차, 이송 같은 것들을 알아봤는데 중요한 거는 사고라는 게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신이 어떤 사고 발생했을 때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심폐소생술, 오, 하실 줄 아세요? CPR 그러죠? 네. 네. 잘합니다. 오. 이런 거는 제가 군대에서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그 항공사에 취직을 했을 때. 아, 죄송합니다. 더 잘하겠네요. 아니요, 항공사에 취직을 했을 때 이렇게 앞에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인형을 놓고 여기 심장 눌러라 이렇게. 근데 거기까지만 알고 직접 해본 것도 아니고 해서 정말 제 앞에 닥치면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그럴 것 같아요. 매뉴얼은 알고 이렇게 해본 적도 있는데 막상 상황이 닥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라 이게 몸에 배어있지가 않거든요. 자신이 없어요. 그렇죠. 저도 뭐 MC처럼 군대를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배우고 싶다는 마음은 항상 갖고는 있었는데 이게 뭐 하는 방법은 인터넷을 검색해보곤 하면은 다 이론은 다 있어요. 있어요. 영상도 네. 있고. 하지만 내가 손으로 직접 해보지 않으면 진짜 내 가족이 누워있는데 이거 내가 어느 정도로 해야 이게 효과적인지 괜히 내가 있다가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그렇죠, 건 아닐지 그렇죠. 네. 두려우면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지난달 뉴스에서 봤는데 이 2년 새에 2번이나 이 심정지로 쓰러진 여대생을 심폐소생술 덕으로 바로 이제 살아났다고 그 뉴스 보셨죠? 그래서 응급처치가 정말 중요하구나. 근데 막상 저한테 다치면 못하겠다. 못하겠다. 맞아요. 좀 이게 심폐소생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1분 내에 시행을 한다면 소생률이 97%에 이릅니다. 거의 다 산다고 봐야 되겠죠. 2분 내에 했다면 90%고요. 3분 내에 하면 이제 줄기 시작합니다. 75%. 4분 내에 하면 50%.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네요.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해야 돼요. 본능적으로 딱 들어가야 됩니다. 딱 보이잖아요. 이렇게 해도 바로. 보이죠? 바로. 보이죠? 이게 제가 뭐 군대 갔다 오면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익숙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이거 좀 이론으로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얘기해 볼래요? 뭐 아는 거 있습니까? 일단 제가 좀 신고하고, 건방져 보여요? 일단 신고를 하고 네. 환자 의식을 확인하고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식을 119에 신고하면 어떨까요? 바로. 일단 신고를 먼저 하고 하고 그다음에 아빠. 아빠. 이거 장난 뭐 깍지 껴십니까? 자, 두루뭉실하게 알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환자가 발생하면요, 일단 의식을 하게 돼요. 우리 예비훈련 교과 가면 여보세요, 정신이 있나요?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말로. 확인을 하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이제 이게 의식을 확인하기 때문에 신고할 사람을 찾아야 돼요. 누구 보고 신고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지정을 꼭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저기 눈 큰 기자님같이 생긴 네네. 아가씨 신고해 주세요. 그냥 신고해 주세요 하면 서로 안 안 하죠. 하니까. 저기 뚱뚱한 안경 낀 돼지 아저씨 저거든요. 신고해 주세요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신고가 되고요. 그 다음도 중요합니다. 네. 환자를 평평한 자리로 데리고 갑니다. 눕혀놓고요. 이 가슴 젖꼭지하고 딱 중간입니다. 중간을 이제 거기를 가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거 자세는 깍지를 끄는데 자기가 오른손 잡이 왼손 잡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이거를 직각으로 세운 다음에 그죠, 맞아. 예, 있는 힘. 세운 다음에 분당 100회에서 한 150회 100회. 하나 둘 셋 넷 계속 하는 겁니다. 약간 아플 정도로 아플 정도로. 예, 힘을 줘야 되고 나중에 이제 그 숨이 나오는지 안 나는지
코라든지 입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너무나 좀 뭐 완벽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믿지를 못하는 눈빛이세요? 아니 얘기는 듣지만 지금 워낙 상세하게 설명은 잘 해주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저 아직도 모를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해보지 못할 것 않은 이 이상. 내용이 지금 자세히 또 우리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을 거예요. 우리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 보고 꼭 좀 체득화해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1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 할 수 있지. 갑자기 박 변호사가 안다니까 전화해봐야지. 박 변호사 여기 지금 심폐소생술 해야 되는데 안 어떻게 해야 돼요. 되죠? 이게 안 됩니다. 이런 데서는 그쵸. 무조건 체득을 좀 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 내용을 정말 숙지하셔야 되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이 한국소비자원이 조사를 했어요.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자동 심장 충격기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사람이 23.3%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자동 심장 충격기는 자동적으로 심장에 충격 주는 그런 기계.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비켜 네, 클리어 요즘에 다 공공장소에 많이 설치돼 그쵸. 있어요. 의사들 쓰는 거 아니에요? 의사들하고 네, 네. 이렇게 TV에서 청줄! 보는 거 있죠. 네. 아니 이것도 모르는데 이건 진짜 모를 것 같아요. 이제 이게 힘드니까 그런 이제 기계를 그쵸. 설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도 요즘에 교육을 많이 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이 23.3%라는 수치도 네. 공무원이라든지 교직원 이렇게 한정된 직업, 의무상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직업이 많았고요. 그 외 일반인들은 자동 심장 충격기 설치가 어디 돼 있는지, 뭐 설치가 여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잘 모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니까요. 맞아요. 그쵸? 안내를 일반 사람들은 좀 몰라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배워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아까 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받고 싶어도 어디에서 교육받는지 그 방법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찾아보니까 대한적십자사에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응급처치 교육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아하. 만 16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해서 배울 수 있어요. 오, 신청해봐야겠네요. 네, 근데 저는 이것도 좋지만 요즘 의무 교육 해주면 안 되나요? 맞아. 그러니까. 네. 이거 교육비가 좀 있죠? 네, 교육비는 예. 있어요. 교육비는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뭐 하다못해 주민센터? 아. 뭐, 예, 이런 거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교육비가 한 생각이 5만 원, 3만 원 이렇게 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교육비 없이 해야지 사람들이 더 잘할 것 같긴 한데 맞아요. 그죠? 네. 예산을 조금 더 접근이 더 쉽게 만들어주면 네.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정말 전 국민이 응급 상황 또 응급 처치를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사람들 중에 또 직업들 중에 반드시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아, 그럼요. 네. 지금 같이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직업 중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전부 교육을 받고 이 응급처치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소개해드릴 법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학교보건법에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직원은요 응급처치 등 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았어요. 아하. 하지만 질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전체 질식 사고의 84.8%, 그러니까 뭐 거의 10명 중에 8, 9명, 네, 9명. 이런 경우에는 6세 이하. 6세 이하의 유아들, 영유아들에서 아. 주로 이런 질식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이런 6세 이하의 영유아들이 머무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는 이 교육 대상에서 제외됐었어요. 이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에 이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를 추가하자는 게요. 2016년 6월 22일에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었거든요. 이게 네. 통과가 돼서 통과됐습니까? 작년 12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아이들 안전과 관련된 직업인데 왜 이제서야 교육 대상에 포함됐나 좀 아쉽기는 한데요. 좀 지금부터라도 시행이 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응급 키트 같은 것들도 좀 의무적으로 구비를 해둬서 네. 그 응급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응급 키트가 뭐예요? 그 아이들 뭐 다치거나 구급용 했을 때 이런 거. 구급상자 상자 같은 같은 것들. 예. 이게 또 교육을 그냥 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끝날 게 아니라요. 이게 어느 규정인지는 꼭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한 달에 몇 번을 한다, 몇 네. 시간을 교육한다, 또 얼마나 반복한다, 뭐 이론을 한다, 실습을 한다 이런 거. 좀 규정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어느 상황에서라도 당황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좀 할 수 있게 실질적인 교육이 좀 실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네. 그리고 박인숙 의원이 응급처치와 관련해서 발의한 법안이 하나가 더 있는데 뭐 이건 아직 통과되진 않았습니다.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초중고는 물론이고 교수라든지 이런 대학교 교직원까지 모든 교육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화하자라는 아.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도 얘기했지만 이 교육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정부나 아니면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자라는 내용이고요. 2016년 6월 22일에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네. 야, 만약에 이 법까지 통과되면은 어린이 그 보육교사부터 대학교 교직원까지 이렇게 교육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응급처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건데. 선생님이라면 모두 응급처치를 할 수 있고 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또 학생들한테 이것도 알려주는 것도 교육을 시켜주는 것도 맞아요. 좋네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이걸 대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 응급처치가요, 말 그대로 응급한 상황에 취하는 처치잖아요. 네. 근데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전문가가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 기다리기 전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숙지하고 있던 응급처치 방법으로 그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구해낸다면 정말 이보다 더 다행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제대로 진짜 좀 배워야 되고 또 제대로 해야지만이 그 효과가 있는데요. 맞아요. 지금 법에 보니까 다중이용시설 근무자도 이제 응급처치를 교육받도록 또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재량으로 돼 있습니다. 네. 요거를 조금 강행 규정으로 바꿔서 무조건 하도록 좀 하면 뭐 목욕탕이라든지 거기서 또 일어나는 응급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필요성, 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참 우리 MC님이 잘 알고 계시는 네. 것 같아요.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 좋은 지적인데요. 이 현행법을 보니까 대중교통 업무 종사자 그리고 관광업 종사자 이렇게 다중이용시설 근무자에 대해서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이 규정이 재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어도 스스로 알아서 교육받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이 교육 명령을 준수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서 또 보면 실효성이 낮은 거예요. 다 네. 교육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의된 법안이 있는데요.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강행 규정으로 어허. 이 교육받는 걸 의무화하고요.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자. 그래서 좀 이 교육을 받도록 강제하자라는 내용으로요. 지난 2월 23일 김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래 뭐 제가 생각한 제 머리보다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다 이렇게 내놨네 벌써. 결국 법안이 지금 있는데 통과가 꼭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이거든요. 아유, 뭐 딴 거는 몰라도 이런 어떤 이게 좀 민생 법안이고 맞아요. 중요한 법안으로 보기 때문에 네. 개정안이 시급히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에 조금 덧붙여서요. 교육을 받을 때 진짜 그냥 의무상 받는 교육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몇십 명 몰아놓고 동영상 틀어놓고 막 네. 1번 뭐 하세요, 시간 2번 뭐 때우기용. 하세요, 약간 이런 거. 때우기용 이런 거 교육. 말고 조금 정말로 실습도 해볼 수 있고 정말 바로 써먹을 수 맞아요. 있게 좀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껏 얘기한 거 종합을 해보면 응급처치 교육이 거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뭐 네. 최소한 만 16세 이상부터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세월호 사고 이외에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은 그 생존 수영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생존수영요? 네,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이 응급처치 교육도 어렸을 때부터 의무교육으로 받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럼 국민 모두가 결국은 숙지하게 되는 좋은 꼴이 생각이에요. 되니까요. 네. 그리고 생존수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서 지자체들마다 좀 운영하는 실태가 좀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응급처치 교육 같은 것도 예산을 좀 꾸준히 지원을 해서 안전 관련 교육을 좀 확대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수영을 참 못합니다. 지금 물을 좀 두려워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딸도 좀 그랬었는데 최근에 딸이 수영을 할 수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생존 수영 같은 걸 배웠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응급 의료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어땠습니까? 이 신고 관련해서 제가 한 개만 여쭤볼게요. 네네. 다들 신고 전화가 112, 119 한 곳에만 전화해도 동시에 접수되는 거 아셨어요? 그래요? 네. 범죄 다르지만 신고는 112, 네. 간첩 신고는 113, 그런 식으로 화재는 무려 119. 21개의 이렇게 주제별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신고 네네. 전화가. 그렇죠. 그런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긴급한데 뭐 어딘지 그쵸. 모르는. 물론 112나 119는 잘 알겠지만요. 네네. 그래서 인지하기 쉬운 112와 119로 2016년 10월부터 긴급 신고 번호를 통합했습니다. 야, 참 그렇게 많은데. 되면은 신고 편의성도 높이고 네. 대응 기간도 빨리 출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타 민원 같은 거는 110으로 한 곳으로 통합이 됐대요. 이게 시행된 지 1년 반이나 되니까. 지났는데 그렇죠. 이제서야 알게 됐네. 이 자리에서 알았어요. 저도요. 이거 뭐 그러면 대충 누르면 되겠네.
그렇죠. 아,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나요? 그러니까 대충이라기보다 112와 119를 꼭 기억하셨다 누르셔야 되고 네. 이게 굉장히 좋은 방안인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네. 홍보도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런 114 아는 게 그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처음 알았네. 또 110으로 누르면 민원 상담도 가능하고 네. 뭐 여러 가지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고 네. 또 응급 상황이 됐을 때 112나 119를 누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참 좋은 정보도 알려주고 우리 통통 법률안 놀자는 참 좋은 프로. 네, 유익합니다. 유익하죠? 네. 네. 갑작스러운 사고는 막을 수가 없지만 골든 타임은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응급 환자를 살리는 것이 더 이상 기적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행복으로 통하는 법률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re flying up, no ceiling when we in our zone. I got that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 in my feet. I feel that hot blood in my body when it drops. Ooh.